그러고 공경받아 뭐 합니까? 쌀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공경 필요 없고 사람이 서로에게 친절하면 되는 거지. 공경이라는 예법 자체가 위아래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다 공경받아야죠. 어린이나 방정환 선생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어린이라는 말을 만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왜 어른만 공경받아야 돼요? 다 공경받아야죠. 그게 인권의식 아닙니까? 예, 그게 진짜 예의고.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그쪽 사람들만 공경받아야 된다. 거기서 모든 게 윤리학이 비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물며 물질도 공경하자 그러는 게 김지하의 생명사상. 물질도 공경하자. 저는 그 말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모심의 철학. 물질도 공경하자. 그래서 제가 오늘 노트북을 신주단지 받들듯이 노트북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풀어가지고 모니터 먼지 하나 없게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노트북 백팩에 거의 모셔가지고 배송을 했습니다. 물질을 공경한다는 건 생태 보호를 얘기하는 거죠. 아껴 쓰고 자연을 보호하고 쓰레기 안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 모심의 철학이라는 게. 예. 물건을 그런 건 아니죠. 뭐 집안에 귀한 물건을 애가 깼다고 해서 애 뺨 따고 날리고 애 뭐라 그러는 그런 물질을 모시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저게 김지하 선생의 사상이 아니고 그 위에 아이고 누구야 한겨레 신문 제호 만든 그분의 사상입니다. 한겨레 얘기해도 또 기분 나쁘시겠구나. 제호 북글씨 쓴 그분 장무순 선생님, 장일순인가? 장일순 선생 사상입니다. 김지하로부터 비롯된 사상이 아니고. 예. 장일순 선생님도 우리 미학과 선배님이신데요. 그 다 모셔야죠. 대우하고 모시며 살아야 한다. 서로 대우하고 모시며 살아야 한다. 만물에 영이 깃들어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대우하고 모시며 살아야 될 이유를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요. 옛날엔 그렇게 말해야 먹어줬고 지금은 다른 논리로 자연 앞에 맞선 인간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말해도 충분히 물질을 받들 이유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영이 깃들어 있다라고 말을 해야지 받들고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은 오히려 더 안 받드니까 받들어야 될 이유를 인류의 지식의 증가에 맞춰가지고 자연 앞에 맞선 인간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인간끼리 서로 공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물질한테 대해서도 존중해야 된다. 이러면 다 이제 납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현 시대의 대기업의 역할이요. 대기업의 역할은 안 까부는 거죠. 대기업의 역할은 사회를 공경하는 거죠. 현 시대 대기업의 역할은. 그래서 사회도 대기업을 공경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포용적 경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를 공경하는 거, 사회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사회를 무시하는 대기업의 역할, 대기업의 행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기업이 커서 문제인 것은 아니죠. 커서 문제인 게 아니죠. 커서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고객 케어도 책임 있게 잘하고 제품 표준 규격도 더 하이 스탠다드로 만들고 이게 다 대기업이 기여한 바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A 제품에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높은 기준이에요.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죠? 제가 블랙베리를 써보니까요 다 알겠더라고요. 자, 전자제품 얘기로 가야 되나요? 제가 블랙베리 써보니까 왜 블랙베리가 망했냐. 왜 블랙베리가 망했냐. 이 버튼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제가 딱 블랙베리를 3개인가 4개인가를 썼거든요. 2017년 내내 제가 블랙베리 제가 폰 보여드리고 그랬는데요. 왜 망했냐? 아주 간단합니다. 완성도가 떨어져요. 모든 면에서 완성도가 떨어져서 안 되는 겁니다.
뭐 그 안에 버튼이 밑에 달렸나 안 달렸나, 뜨겁고 마감 뭐 등등등 디자인 빼놓고는 나머지 완성도가 다 떨어져요. 이음매, 온도 관리, 뭐 스펙, 뭐 AS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우리나라 소비자의 눈높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웬만큼 만들어 갖고는 명함도 못 내미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국산을 좋아하시잖아요. 국산. 옛날 같으면은, 옛날에는 외제하면은 좋은 제품의 상징 아닙니까? 이거 외제야. 옛날에는. 그 말이 사라졌어요. 이거 미제야. 이거 일제야. 대부분의 제품에서 그 말이 다 사라지고 이거 국산이야. 이게 이 제품이 좋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그 스탠다드를 높여놓은 거예요. 꼭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커서 좋은 겁니다. 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큼을 이용해서 쉽게 가려고 하는 거, 또 그 국내에서의 쉽게 감을 이용해서 그거 이제 그만둘 때가 아이고, 이겁니다. 국내에서 각종 그 규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내의 대기업인 덕분에 세계 시장에서 자기 나라에서 잡돌이 당하는 다른 나라의 대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졌죠. 맞습니까? 국내에서 특혜를 받고 국내에서 밀어주는 것 때문에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계속 경쟁력으로 삼으면 다 같이 망한다 이거예요. 다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쉽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른 선진국처럼 사회의 이게 제 생각입니다. 사회의 제재를 받는 게 처음에는 괴롭겠지만 아주 간단한 말로, 쉬운 말로 하면은 외국 기업들은 모래주머니 차고 뛰었고요. 한국 대기업들은 그런 거 안 차고 뛴 겁니다. 모래주머니가 3개죠. 어떤 모래주머니일까요? 외국 기업들이 차고 있었던 모래주머니. 그러니까 경쟁할 만은 했죠. 어떤 모래주머니일까요? 인건비로 대변되는 노동권, 산업안전도모, 그죠? 산업안전, 임금과, 지금 생각나는 거, 임금, 산업안전, 그리고 환경이죠. 이거를 다 신경 안 쓰고 경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모자라는데도 따라 붙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워낙 커졌기 때문에, 우리 대기업들도 워낙 커졌기 때문에 모래주머니를 차야 됩니다. 슬슬 차고 있죠. 네. 이걸 안 차면은 전기요금 싸게 하는 것도 사실 그런 모래주머니 중에 하나인데, 그거야 뭐 각 나라에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특히 3번이 정말 중요하게 될 거고요. 임금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과보호 돼가지고 기업이 성장하면은 이제는 큰일 난다. 그 기업 자체한테도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규제를 받아들이는 게 그 기업 자신을 위해서도 좋다, 이런 거죠. 전문 경영인이 반드시 좋진 않아요, 곰탱이님. 그게 반드시 좋진 않습니다.
전문 경영인 신화인데요. 막상 따져보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항상 전문 경영인은 선이고 세습은 악이고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기업이 사회의 규제를 악이라고 생각 안 하고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은 단기적 기업 실적, 자기 경영 실적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긴 프로젝트에 그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도모하지를 못해요. 전문 경영인이었기 때문에 삼성한테 처발린 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전 세계에. 반드시 전문 경영인이 좋다라는 것도 신화죠.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죠. 세습이냐 전문 경영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습은 세습대로의 온당한 경영권 승계와 세금과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대우 브랜드도 몇 개 남아서 있죠. 규제는 원래 뭐 강제적 조항인데요. 그래서 그 기업 철학이 바뀌어야 됩니다. 100년,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면서 기업 경영인들이 사회와 기업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그 시점에 왔다. 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도 소비자들도 국민들도 대기업을 악으로 안 보고 대기업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대기업을 대우할 수 있게 되어야죠. 국민들이. 계속 이렇게 반기업 정서, 대기업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심정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사실 이율배반적이거든요. 자기가 소비할 때는 대기업 것만 쓰면서 예. 이중적이에요. 아들내미 딸내미는 반드시 대기업 취직시키려고 그러고 중소기업 아니고 제품을 구매할 때도 AS 등등 불안해가지고 대기업 제품을 쓰면서 역시 브랜드야 이랬다가 스마트폰만 열면은 대기업 규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할 때만 되면은 대기업 규탄인데 스마트폰 딱 닫으면은 모든 자신의 생활이 대기업 친화적이에요. 그 이율 배반을 없애야죠. 그 이율 배반을 없애야죠. 그냥 대기업을 인정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안 되도록 대기업이 잘 해야죠. 그래서 그 뭡니까? 아니 대기업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다 그 대기업이 가진 힘으로부터 유래한 거기 때문에 대기업이 잘못이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이 대기업 때문에 대기업 중심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만 하면은 답이 안 보입니다. 문제가 구체적으로 안 보여요. 중소기업이라고 다 같은 중소기업입니까? 중소기업은 선입니까? 대기업은 악이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청 중소기업과 독립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나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하청 중소기업하고 독립된 중소기업하고 비율이 압도적으로 하청 중소기업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얘기를 생동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정신 번쩍 들게 말씀을 드리면 갑질은요. 하청 중소기업의 상층부에 있는 중소기업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다가 부자를 만나서 재수 없는 경우는 다 이 부자에 해당합니다. 벤츠 몰고 다니면서 여러분 염장 지르고 개 재수 없었던 인간들은 요 케이스지 대기업 회장을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 회장을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를 뽀드득 할 일도 없어요. 뭐 만나야 내가 화를 내든가 말든가 갑질을 당할 일이 없어. 내가 만날 일이 없는데. 그러니 중소기업 위주로라는 게 약간의 판타지가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환타지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위주로 뭐 일부 기술 빼먹고 제 친구도 그래서 당했는데요. 대기업의 장난질 정말 많습니다. 그거는 공정거래로 정말 작사를 내야 되는데요. 그 외에 전체 역사를 보면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발전사를 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 아버지죠.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 과정이 소기업이 중기업 되고 중기업이 대기업 되는 코스가 아니었거든요. 정주영 회장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리지 않습니까? 허벅선 그려진 돈하고 해안가 사진 한 장 들고 돈 따내가지고 주문 따내가지고 조선소 만들면은 그 조선소 부품들은 왜 만듭니까? 처음에는 외제 거 들여와서 하다가 존재하지도 않는 조선에 부품 바쳐야 될, 그러니까 대기업이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대중공업, 현대조선소가 먼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조선소에 납품할 모든 기업들을 현대가 만드는 거예요. 현대가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기술도 가르쳐주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돈도 대주고, 그런 구조를 만든 게 우리나라 전 산업의 발전사예요.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그 대기업한테 납품하는 걸로 그 기업의 매출이, 그러니까 사실은 하청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법인만 바깥으로 보낸 거예요. 하청 중소기업 장부를 대기업에서 다 들여다봅니다. 산업 스파이가 아니고요. 당당하게 내놔! 해서 봅니다. 사장보다 대기업, 그 중소기업 사장보다 대기업 직원들이 그 회사 경영 상태를 더 잘합니다. 사내부서예요, 사내부서. 근데 그 밑에 또 하청기업이 있고 또 하청기업이 있고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진짜 대기업과 경쟁하는, 대기업이 없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독립적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이 많이 살아야죠. 하청기업 자꾸 단가 우려치기 뭐 자꾸 그랬었는데, 정말 싸늘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청 중소기업 조져가지고 빨대 꽂아서 괴롭히면은 대기업 손해예요. 사실 싸늘하게 잘라서 말하면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어요.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왜 신경 써요? 지들 손해입니다.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고 만약에 그렇게 나쁘게 하면은 우리가 그걸 왜 신경 씁니까? 왜 걱정합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을 걱정해야죠. 중소기업 중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죠. 근데 이런 제품 안 사주잖아요. 대기업 없거나 대기업과 경쟁하는 그런 독립적 중소기업, 나중에 유니콘 기업으로 새로 클 수도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잘 돼야죠. 얼마나 힘듭니까? 이 사람들은 미친 거예요. 하청 아닌 독자적 중소기업을, 특히 제조업 창업하고 경쟁한다. 미친 짓입니다. 소비자들이 말만 중소기업 걱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대기업 규탄하고 이 기업 제품 안 팔아줘요. 못 믿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 깊은 샴푸 이런 기업이 힘들잖아요. 이런 기업 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뿌리 깊은 샴푸를 그래서 우리가 많이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광고 들어가나요? 네. 다 제가 이유가 있어요. 네. 수출해야 되고 이런 제품이. 아니, 반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반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욕망을 가진 존재고 경제적 행위를 하는 존재고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도 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도덕적으로 우리가 막 반성하고 중소기업 억지로 사주고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가 밀어줘야죠. 정부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제품과 기술력과 서비스 AS가 되도록 정부가 여기를 밀어줘야지 우리가 소비 운동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을 밀어줘야 된다.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제학적 행위예요. 대기업 제품을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유리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 유리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뿌리 깊은 샴푸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으니까. 간단히 말해서 컴플레인에 대해서 대기업은 모든 게 매뉴얼화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은 지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쇼핑몰에서 물건 주문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품시키고 이럴 때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오픈마켓 물건 주문했다가 빡친 적 많죠? 전화해서 지랄지랄 하면 해주고요. 지랄지랄 안 하면 안 해주고, 뭐, 그냥 케바케입니다, 케바케. 대기업은 그런 거 없어요. 스탠다드 매뉴얼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 거 많이 팔아주세요. 라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기업의 수준을 제품과 서비스 모두에서 갖춰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경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대기업으로 클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예.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게 진짜 좋은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상생의 모델로 정말 잘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체이노 TV는 반품을 잘 받을 수 있겠죠. 반품 안 해주면 나 체이노 TV에서 확 깐다. 협상력이 있죠. 그럼 반품 받아주지. 근데 그거가 없는 사람은 그건 반품 안 받아줘. 그러면 되겠냐고. 대기업은 안 그러는데. 하여간 이 삼성가 등등 일부 재벌 오너 세습 경영인들이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짓, 탈법, 불법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의 지탄을 많이 받는데 전체 산업 구조적으로는 재벌 자체를 악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게 사법개혁의 차원이죠. 경제개혁의 차원이 아니고요. 냉정하게 보면은 불법 탈법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준엄하게 다스리지 않는 문제일 뿐이죠. 그게 경제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경제개혁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그게 주는 아니에요. 경제개혁이 제대로 되려면 그죠? 그런 불법 탈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법부에서 제대로 제재를 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정위가 훨씬 더 강력한 조직으로 자리 잡아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대기업 자체가 악의 근원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거를 시대적으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봐요. 노조 설립 방해라든가 탈법 불법을 조지면 되는 거지 뭐. 한편으로 그런 어리석고 쉽게 가려고 하는 경영진에 대비돼서 삼성의 임직원들 존경합니다. 제가 불철주야 일한 삼성 임직원들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삼성을 있게 했어요. 국민기업이고 우리나라 대기업은 다 국민기업입니다. 사실은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어서 국민연금이 아니고 국민기업이 아니고 나라의 운명과 같이 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거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잔소리를 하면서 갈 길에 대해서 우리가 겐세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재벌 나빠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찬찬히 따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삼성 임직원들 중에 또 정의당, 민주당 찍어주는 임직원들이 얼마나 많게요. 하여간 체인호는 보수 방송이야.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진짜 보수 유튜버 맞네 싶으실 겁니다. 하여간 웬만하면 선악으로 해결될 문제는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 대기업 우리 거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상하게 사회주의라니까요. 그래서 사회적 공화국 이 말이 맞습니다. 정 위원님. 네. 그래서 서로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대기업을 공경하고 대기업이 국민들과 국가와 사회 덕분에 이렇게 컸다라는 걸 이해해서 공경하고 그런 선관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하면 서로 발전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요상하게 사회주의인 게 맞는 게요.
사회주의가 별겁니까? 급식이 사회주의지. 사회주의, 우리는 곳곳에서 이미 사회주의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전부, 근데 우리나라처럼 급식 잘 주는 나라가 있는 줄 아세요? 전 세계에? 다른 뭐 서구 선진국은 뭐 다 우리처럼 훌륭한 품질의 급식을 다 제공해 주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자꾸 생각하는 건데, 의료보험, 의료 서비스, 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는 거죠. 사회적으로. 예. 사회적주의.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소비에트 사회주의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회주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위주로 가치를 사회 위주로 하자. 개별자 위주로 하지 말고, 개별 기업 위주로 하지 말고, 사회 중심으로 하자. 이 얘기일 뿐입니다. 삼성을 건드리면 왜 안 돼요? 사랑하면 건드려야죠. 표현이 좀 거시기 하시다. 삼성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서로 건드려야죠. 이 국가 공동체 안에서 있으면서. 잘 되도록 잘 건드려야죠, 서로. 그래서 존 레논이 노래 불렀잖아요. Love is touch. Touch is love. 그게 그 뜻입니다. 삼성과 우리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존 레논이 일찍이 노래를 했어요. Love is touch. 사랑은 터치입니다. 서로서로 발전되도록끔 서로서로 견제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이태광 교수는 삼성에 필요한 사람 몇 없는데 삼성이 그냥 애국 차원에서 고용 유지한다고. 그래서 이태광 교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뭐를 안다고. 산업 현장을 뭐를 안다고. 그 양반도 참 담론주의자인데 그래서 이태광 씨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냥 구체적인 데이터 연구는 안 하고 세상 만사에 대해서 다 그 담론 프레임으로 일갈하시니까 저는 뭐 그 사람 원래부터 안 좋아했어요. 기업이 뭐 기업 경영자 마음대로 됩니까? 기업 논리가 있는 거죠. 자본 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말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자본주의라는 말, 사회주의라는 말도 잘못 이해하는 것처럼 자본주의라는 말도 잘못 이해하는데요. 개별 자본이 자신의 자본 법칙을 사회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관철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고 사회라는 가치가 힘을 발휘하도록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자본도 압승을 못하고 사회도 압승을 못하는 그런 긴장된 관계. 그게 이제 한국 사회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무모님 말씀에 자꾸 시비를 자꾸 걸게 돼서 죄송한데 우리는 그런 담론주의자가 되지 맙시다. 그냥 뉴라이트다. 그게 욕으로 성립할 수 있는가? 우리끼리 통한 얘기고요. 그냥 어떤 이념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어떤 사람을 욕하지 말고 원희룡이 정말 쪽팔리는 구체적으로 잘못한 거 도지사로서 정치인으로 잘못한 걸 가지고 좁혀야 되지 않냐. 예. 무슨 주의자다라고 누구를 욕하는 건 서로 마찬가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깔 게 너무 많은데 그 뭐 그냥 뉴라이트다 이러면은 사실 느낌이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솔직히 가진 것은 훌륭한 인력밖에 뭐 있습니까? 그게 다죠. 그게 너무 좋고 너무 훌륭한 거죠. 엄청난 경쟁력이죠. 이 고도의 숙련된 산업 노동력이 이렇게 많이 득식을 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또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 하면 GDP가 낮아지나요? 올라가나요?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걸로 다 예측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은 전 세계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잖아요. 예. 왜 낮아지나요? 안 댕기서 낮아집니다. 왜 낮아지냐? 안 댕기서 낮아집니다. 안 댕긴다는 말은 뭘까요? 안 댕긴다. 물자, 인간, 정보의 트래픽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소비가 준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교역이 없다는 겁니다. 트래픽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트래픽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오가는 게 준다는 거예요. 물자와 인간과 정보의 트래픽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뒤집으면 경제발전이란 트래픽을 늘리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요. 답이 딱 나오죠. 물자와 인간과 정보의 트래픽이 늘면 그냥 경제는 발전하는 거예요. 다 잘 사는 거예요. 이 신종 코로나를 보고 정반대의 좋은 태제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 트래픽은 난리 홈쇼핑. 예. 그러니 트래픽을 늘릴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해야 되는 거죠. 트래픽에 방해되는 것은 제거해야죠. 그러니까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울로 몰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근거리 내에서의 트래픽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자기도 그 트래픽에 끼어야 먹고 살거든.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아작내는 게 아니라 대기업한테 보약 준다라는 마음으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대기업을 규제해야 되냐? 규제를 잘 해야죠. 엉뚱한 규제하지 말고. 대기업을 제대로 무엇을 규제해야 될 것인가를 잘 도출해서 잘 규제하면 대기업의 경쟁력이, 국제 경쟁력이 튼실해지고 높아진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잘 산다. 이런 3단 논법입니다, 저는. 대기업이 미워서 규제하는 게 아니고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임마. 이거 지켜. 이런 거예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임마. 그래야 우리도 잘 되니까. 그래서 그 트래픽 안에 일본, 중국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 트래픽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슬슬 가볼까요? 뒤집으면 경제발전이란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한국의 이러한 경제발전, 한국의 경쟁력은 중국과 일본과의 트래픽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한 거죠. 예, 그러니까요, 무무님. 그런 걸 까면 돼요. 이제 그 트래픽을 끊으면 우리가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중국과 일본과의 트래픽이 줄어들면 우리가 곧 뒤집으면 우리가 경제 발전이 안 되고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 미워하고 도덕주의적으로 뭐 선악의 문제로 뭐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리를 추구하면 돼요. 계속 중국과 트래픽을 늘릴 방법. 일본을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으면서도 일본과의 트래픽을 늘리는 방법. 이거를 고민해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새로운 트래픽 브랜치를 새로 뚫어야 되죠. 북한으로. 북쪽으로 또 트래픽 파이프를 또 만들어서 또 트래픽을 늘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서 센 나라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돈 버는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김양희님. 우리가 무역 흑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트래픽 자체예요. 설사 우리가 무역 적자여도 괜찮아요. 중국한테. 다 그만큼 또 다 그걸 깜부라치 않은 돈을 법니다. 흑자 적자의 문제로 외국 무역을 바라보는 거는 한 차원 낮은 거고요. 우리가 적자여도 돼요. 교역 규모가 더 커지기만 하면은. 트래픽이 늘면 된다는 거예요. 흑자 적자로 생각하는 것은 구멍가게 수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한 국가의 경제는 트래픽입니다.
트래픽을 어마어마하게 늘리면 돼요. 그러면 어느새 아마 그렇게 될 건데 동아시아가 세계 패권적 지역으로 바뀔 겁니다. 유럽이 했던 역할을 지금 동아시아가 이제 30년 50년 뒤면은 그렇게 될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눈살 찌푸리고 그랬다가는 뒤지는 수가 있어. 이러다가 잘못하면 대동아 홍련권 가겠는데? 또 욕먹을 것 같은데. 하여간 함부로 아시아인이라고 인상 찡그리고 멀리 피하고 욕하고 그러면 유럽 애들 뒤지는 수가 있어 진짜. 얼마나 성질나든지. 그래서 한중일이 서로 존중하고 모심의 철학으로 계속 가네. 한중일이 서로 존중해가지고 존중하는 대상들과 계속 교류하고 교류를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만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트래픽이라는 말로 바꾸는 순간 트래픽이라는 말로 바꾸는 순간 그 존중의 구체적인 이유를 생각해야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존중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철저한 실리를 위해서 존중하자 이 얘기입니다. 저 얘기는. 자꾸 제가 국내 경제 문제도 그렇고 자꾸 도덕과 감정으로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철저한 실리를 위해서 존중하고 교류하자는 얘기예요. 그 이데올로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 틀을 잡아야 돼요. 그냥 존중이 아름답고 좋아 보여서 존중하자 그러면은 말빨이가 안 먹혀요. 말빨이가 안 먹혀요. 철저한 우리의 실리를 위해서 우리는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중받기를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상인의 자세입니다. 제가 지금 성리학 대체하는 상인의 철학, 통상의 철학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통상해야 우리가 부강해지기 때문에 존중하고 교류해야 됩니다. 일본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혐한이나 햇사니까 일본이 망하는 겁니다. 스스로 트래픽을 끊는 천하의 상비용신짓을 한 거죠. 제가 일본 총리가 돼야겠죠. 일본이라는 나라를 알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발전시킬 사람 내밖에 없어 내가 볼 때. 아닙니까? 일본은 정신체계를 바꿔야 돼요. 세상에 자해 트래픽을 끊어가지고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는 미친 인간들이 어디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남으로 북으로 트래픽 늘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폐쇄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화 되고 있어요. 일본이. 부자 흥선대원군 조선 말. 조선이 억수로 잘 살았는데 흥선대원군 들어온 케이스 같은 게 지금 일본입니다. 쌓아놓은 자산이 많아서 자기들이 저러고 있는 건데 우리 때는 흥선대원군 때는 쌓아놓은 것도 없이 폐쇄적이라서 빨리 그렇게 돼버렸지만 일본은 쌓아놓은 거 믿고 저렇게 폐쇄적이니까 근데 그거 언젠가는 가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이게 단순한 경제 통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고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결국은 일본은 제대로 된 제국이 되어본 적이 없어서 영국이랑 같은 섬나라인데도 달라요. 다르잖아요. 예. 내가 아무래도 일본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예. 일본을 구원해야 될 것 같아. 대국적으로 일본의 대국화 이걸 탁 내가 일본인이 돼가지고 일본 대국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또 좋다 그러겠지 애들. 과거의 대국 영화 화려했던 시절을 생각하고 나한테 엉뚱한 기대를 품고 일본 대국당 막 몰려들겠지. 근데 그런 대국 말고 넓은 대국, 트여있는 대국이 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한다 하면서 제가 구라를 막 큰 대자가 원래는 뚫려있다는 뜻이다 하면서 막 구라도 만들고 네? 큰 대자가 잘 봐라 모양이 오각형 아니니 사통팔달 플러스 원 그런 뜻이다. 이 대자는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오픈돼야 된다. 그래야 커진다. 정신구조로 이런 정신구조로 일본이 세팅이 안 되면 일본은 안 돼요. 우리는 안 그러면 망한다 라고 일본 애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한국의 철학은 제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서 그러한 통상과 교류와 확장과 그걸 알아서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 그래서 이 거대한 흐름을 보면 한미 FTA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러한 흐름이 문재인 정부에서부터만 시작된 게 아니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전 세계가 흘러가는 큰 흐름을 보고 폐쇄적이면 안 된다. 이 구군을 올리려면은 넓혀놓고 교류해야 된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한일 문화 교류 빗장 연거 그게 그 큰 세계사적 인식에 기초하는 겁니다. 일본한테 밀려서 미국한테 밀려서 문화 교류하고 빗장 풀고 FTA 억지로 굴욕적으로 한 거다라고 다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깨시민님들이 당시에 그랬잖아요. 일본 그때도 텐진보가 똑같이 있었어요. 민족주의적 텐진보. 그 지도자들이 큰 그림을 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인터넷 막 무작실게 깔아버리고 그렇잖아요. 일본 문화교류 오픈하고 트래픽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국제 네트워크로서 인터넷 허벌나게 막 그냥 몰빵으로 막 무작실히 깔아버렸잖아요. IMF 탈출하는 경기 부양도 되고. 그때 기억 안 나십니까? PC방 막 생기면서. 사실 뭐 PC방이 뭐 IMF 탈출시켰지 뭐. PC방 자체의 매출이 아니라 저도 뭐 자유롭진 않죠. 저거 리버럴 부르주아가 하는 정당이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했었지 그때는. 리버럴 부르주아 정당 이랬지 옛날에는. 그 PC방이 꼭 PC방 매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 거대한 네트워크 통상의 기운이 감돌고 오픈된 반도를 벗어난 오픈된 통상과 네트워크에 우리가 가담하면서 오늘날 한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이만큼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그 성향이 없어서 왜냐? 우리는 왜 그 성향으로 갔죠? 가진 게 쥐뿔도 없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가진 게 쥐뿔도 없으니까 우리 뭐 이사 갈 때 뭐 갖다 내비리기 좋죠. 뭐 별로 뭐 보존해야 될 뭐 대단한 게 없거든. 뭐 책상이라고 가진 게 뭐 그냥 이케아 뭐 싸구려 가진 게 없으니까 혁신 쉽게 할 수 있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네트워크에 과감하게 올인하고 이럴 수 있는 거지. 일본 아들이 와 안 되냐. 원래의 스타일도 있는데다가 가진 게 많으니까 몸을 함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데. 그 집에 그 뭐 2천만 원짜리 그 이태리제 원목 책상 있으면 그거 뭐 갖다 버리겠습니까? 그냥 죽어나 사나 아무리 좋은 기능 책상이 나와도 그걸 못 바꾸고 2천만 원짜리 이태리 장인이 만든 책상을 써야지.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것이 독이에요. 일본한테는.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걸어온 길을 보면은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문호를 개방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또 댓글 또 초이 사이먼 어제 내가 올린 짤에 댓글 쓴 초이 사이먼 씨 누가 봐도 호르무즈는 미국 압박에 굴복한 거지. 그게 어떻게 그러면 일본이 뭐 독도에 군함 끌고 오다가 와가지고 뭐 저기 우리나라 어선 구출해주면 그게 정당한 겁니까? 외교 현실 얘기할 때 무슨 정당 부당 같은 소리를 하고 나자빠졌어. 피해의식 쩔어가지고 뭐든지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외교 현실에 정당하고 부당한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성리학자들이 좌파든 우파든 그게 문제예요. 도덕과 윤리와 당위로 자꾸 보는 거. 매사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경제 문제도 그렇게 보고 외교 문제도 그렇게 보고 그래야 위축되고 고립되죠. 좋은 질문이십니다. 미국의 혁신은 어디서 나오나요? 가진 게 엄청 많은데. 글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꼭 가진 게 없어야만 혁신이 나오는 건 아닌데 혁신이 나오는 것은 다양한데 혁신 덕분에 뭐 거기까지 올라온 나라라서요. 뭐 이민 국가고 미국이 가장 혁신적인 국가죠. 미국이 뭐 무슨 유럽적 전통과 미국이 유럽이 아니니까요. 크게 보면은 미국도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쥐뿔도 가진 게 없는 거 맞아요. 미국도 사실은 유럽으로부터 와가지고 쥐뿔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 레거시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미국이란 땅덩어리에 레거시가 없었잖아요. 그죠? 온통 타블라 라사
빈 벌판이잖아요. 그냥 막 그리고 막 하는 거지. 막 했더니 200년 동안 잘 컸으니까 DNA가 돼버린 거죠. 혁신이라는 게. 애초에 나라의 성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왜 와 그럽니까? 유럽이 레거시가 너무 많으니까. 파리 사진과 그림으로 보면 멋지죠. 파리 건물 답답해 뒤집니다. 라데팡스 그쪽만 오피스 빌딩, 모던한 빌딩이 있지. 그 파리가 관광할 때는 좋죠. 근데 그 지키고 보존해야 될 건물이 빼곡하게 있으니 이게 전쟁 나가지고 싹 부셔져 버렸으면 파리가 달랐을 텐데 2차 대전에서 일찍 항복해 버리는 바람에 파리가 그대로 보존됐죠. 그게 뭐 밀어버릴 수 없는 건물이 파리를 꽉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참 그게 그 장애가 되는 거죠. 그냥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수선해가면서 사는 거지. 장단점이 있는 거죠. 뭐 파리에 여러분 그런 엘리베이터 타보셨어요? 등과 배가 엘리베이터 이쪽 저쪽 벽에 맞닿는 그런 엘리베이터 타보셨어요? 약간 똥배 나온 사람. 똥배 앞쪽은 엘리베이터 이쪽 벽에 닿고 똥배 뒤쪽 등은 저쪽 벽에 닿는 그런 엘리베이터. 파리에 그런 엘리베이터 벅실벅실합니다. 두 사람이 낑기 타는 거. 그런 그런 엘리베이터 타는 아들이 아시아인이 신종 코로나 옮긴다고 코 막고 인종 차별하는 발언했었고 그러고 나자빠졌어. 과거와 전통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폐허 잿더미 위에서 발전한 나라니까 지금 있는 건물도 없다 싶고 없다 생각하고 다 밀어버리고 새로 올린다는 마음으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삶의 형태 마당에 있어야 돼. 꿈꾸지 말고 서울 시내에서 무슨 마당이에요. 그건 재벌 회장만 가능한 얘기지. 높은 스카이라인 비인간적이야. 그딴 소리 하지 말고 팍팍 밀고 인간을 위한 고층 빌딩 트래픽 수직 트래픽 상하 트래픽 좌우 트래픽 막 만들어서 막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그 낭만 이상한 판타지가 많아요. 점잖게 얘기하지만 제가 과격하고 살벌하죠. 오로지 혁신으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자꾸 이상한 판타지, 이상한 낭만, 이상한 도덕으로 붙잡혀 있지 말고 과거의 통념을 버리고 엉뚱한 데서 낭만 찾지 말고 가야 돼요. 앞으로. 왜? 세상은 너무나 급변하고 있으니까 세계는. 시골 바닷가에서 산다는 것은 참 좋은데요. 돈이 있어야 시골 바닷가에서 살죠. 그래서 제가 꿈꾸는 세상은 시골 바닷가까지 열차 타고 15분. 그래서 시골 바닷가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산업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남한으로 따지면 남한 전체가 거의 서울 같은 느낌.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까지 너무 오래 걸려. 부산까지 너무 오래 걸려. 부산까지 20분 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요, 정직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그렇죠. 부산까지 20분 만에 가야 돼요. 그거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감각이 과거적인 거예요. 이렇게 발상하는 것이 혁신입니다. 그거를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1등 선도 국가가 되려면 그걸 해야 돼요. 대한민국 땅이 좁은 게 얼마나 또 좋은 줄 아십니까? 땅덩어리가 좁은 게. 루프 튜브 만들면 20분 만에 가요. 가능해요, 20분 만에. 비행기 타봤자 일부러 1시간 걸리는데, 다시 시내로 들어갈 때까지 시간 걸리는데, 지하 루프로 진공 만들어서 평 쏘면은 20분 만에 충분히 가요. 그거 하면서 기술 만들어가지고 딴 나라에 수출하고, 건설하고, 그렇게 해야죠. 예. 비행기는 공기 저항 받으면서 가잖아요. 근데 진공 튜브 만들어서 핑 쏴주면 되는 거지. 그거 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기술 확보해가지고 또 딴 나라에 그거 건설을 하는 그런 거 하고. 그렇게 대한민국은 그런 식으로 첨단으로, 빠릿빠릿하게 나간, 머스크가 LA, 샌프란시스코 있는다고 한 거. 예. 그게 생산력입니다. 그게 생산력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이
왜 그걸 해야 되죠?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예. 트래픽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경부고속도로 짓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어릴 때 이해하셨어요? 그냥 외웠잖아요. 경부고속도로 박정희가 건설했고 그것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냥 외워진 문장 아닙니까? 근데 정확하게 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 경제가 발전했는지를 명확히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고 민주당에서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했는데요. 지금 다시 그런 미래 비전 없는 그 당시 민주당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발상. 과감하게. 그래서 일본 애들이 부러워하게. 새로운 발상, 혁신.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안 되면은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이걸 진즉에 알았으면 우리가 진즉에 강남의 땅을 샀을 텐데. 이거를 진즉에 깨달았으면 일단 내가 강남의 땅부터 샀을 텐데. 아, 진짜. 왜 강남 땅이 비싼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 트래픽이 몰려있는 곳이라서 비싼 겁니다. 공구리 사는 거 아니에요. 공구리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 원가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라고 해? 그 트래픽을 구매하는 거예요. 깔려있는 인프라를, 네트워크를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토박님 말만 좋죠. 그 결과가 경제성장률 0%나 0.5%입니다. 물질적으로 그리고 기회가 풍부하기만 하면 행복지수 올라갈까요? 물리적 교통거리가 있어도 공감대, 가치관 등등 관계가 좋아지면 좋겠어요. 그 정말 옳은 말씀인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물리적 교통거리가 없어야 국민 공감대, 가치관 등등이 올라갑니다. 신토박님 말씀은 관념적인 거예요.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 물리적 교통거리가 없어야 공감대와 가치관 관계가 좋아집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TK가 왜 저러는지 아십니까? TK의 태극기 할아버지들하고 우리하고 국민 공감대가 생깁니까? 바로 그 물리적 교통거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공감대가 없는 게. 이상한 낭만주의예요. 물리적 교통거리가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토대입니다. 물리적 교통거리가 없으면 접촉이 많으면 공감대 가치관 높아집니다. 관념이 더 나은 관념으로 가는 것은 관념적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념이 더 나은 관념으로 이동하는 것은 물질이라는 기초를 경유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질만 핑핑 추구할 게 아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게 결국 경제성장률 낮추고 발전 늦추고 그래서 민주당 정부 정권 뺏기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무능한 정부, 경제성장 못 지키는 정부 지켜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개별 케이스와 그 단거리 가지고도 지금 저하고 자꾸 논쟁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KTX 생기기 전에도 강원도 갔을 때 현지 주민과 대화 가능했어요. 지금 가면 더 좋은 면허 관계 있지는 않던데. 그게 그 말씀이, 참나, 진짜. 그 긴 장거리 역사에서의 전 인구 전체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개별 케이스를 제가 얘기합니까? 그러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저하고도 관계 좋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낯서니까 좀 거부감이 생기실 텐데 제 생각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냥 흔히 돌아다니는 통념은 아니잖아요. 제 주장이. 그죠? 그래서 낯서셔서 그럴 텐데 저의 이런 식의 주장이 점점점 대세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통념화 될 날도 통념이 되어야 힘을 씁니다. 좋은 생각, 창의적인 생각, 누군가의 그런 거 아무 힘이 없어요. 전 국민의 통념이 안 되면 힘을 못 씁니다. 상당한 다수의 통념으로 바뀔 때 그때 힘이 되는 겁니다. 관철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낯선 얘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예, 그런 관념하고 싸우는 거죠. 우리나라가 전부 서울 같아야 된다라는 말 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취지보담도 벌써 뭔가 거부감이 확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부감하고 제가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거부감 느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임팩트를 확 주기 위해서. 한국 전체가 서울, 하나의 거대한 서울이 된다라는 정도의 각오로 임해야 된다. 뭐 포항제철 뭐 안 되면 영일만 빠져 죽자 그런 얘기랑 비슷한 거죠, 뭐.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를 삭막하다. 이렇게 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실제로는 그렇죠. 비례 반비례 관계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대도시화, 고층화, 서울화가 자연 파괴나 상막화나 빈간화하고 비례하지 않더라는 거죠. 예, 그게 오히려 서울 중심의 발상이에요. 맞습니다. 지방까지 서울화되면 어떡하냐라는 것이 사실은 서울 중심의 발상입니다. 사실 처절한 지방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제 목소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말로 60대, 70대, 80대 어머니들한테 엄마, 내가 전원주택 좋은 거 양평에 마련하려고 하는데 엄마 거기 같이 가서 사시죠. 그러면은 60대, 70대, 80대 아닙니다. 저거 사실은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이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말을 이렇게 편하게 그냥 막걸리 마시듯이 얘기를 해서 그렇지 제가 무슨 뭐 혼자 그냥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혼자 꽁시렁꽁시렁 한 생각을 여러분한테 겁도 없이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다 이론이 있는 얘기예요. 하여간 60대, 70대, 80대 할머니들은 지긋지긋해합니다. 시골이라 그러면은 아파트 엄청 좋아하세요. 60, 7, 80대 엄마들은, 우리 할머니들은 아파트를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도 지방분들이 거기가 서울화 된다 그러면 좋아하십니다. 묘한 낭만주의가 있어요. 국토개발과 도시개발에 대해서. 근거 없는. 사실은 자본주의 역사 전체와 근대 이후의 역사 전체를 고려한 냉정한 미래적 현실보다는 묘한 낭만주의라고 폄하하는 꼴이 되어서 되게 죄송스러운데 그게 실제로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새마을 운동의 아스팔트화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낭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박정희의 3.1 빌딩과 콘크리트 마을길, 스레트, 지붕, 새마을 운동에 대한 반감으로서의 낭만주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넘어서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묘한 낭만주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이고 뭐 3.1 빌딩 가지고 뭐 해외에서 뭐 저기 뭐 바이오 오고 뭐 외국 사람들 관광객 오면은 뭐 저 3.1 고가도로에서 저 우리나라가 잿더미에서 이렇게 3.1 빌딩 세웠다라고 자랑하고 그게 얼마나 사실은 촌스럽냐 라는 담론이 있었죠. 70년대 말 80년대 초중반까지. 그게 지금까지 나는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를 찬찬히 따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높은 스카이라인에 대한 스카이스크레이퍼즈에 대한 반감 일정한 역사 시기 동안에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사방을 몇 바퀴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는 건 바로 뭐 이런 정서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걸로 슬슬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정반 합의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걸 삭막해. 아직 그러니까 김상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반 합의 아니고 다시 빠꾸하는. 예. 빠꾸하는. 정반 합으로 올라서야 되는데 빠꾸하는 레트로적 낭만주의가 있다는 거죠. 3.1 빌딩을 더 넘어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배려하고 그 안에 사람이 살아있고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고층 빌딩 이렇게 가야지 다시 빠꾸하면 안 됩니다. 김상진요. 정이 들면 고양이라고 그 누가 말을 했던가 이런 정서가 아직 우리한테 좀 있어요. 그거 싹둑 잘라야 됩니다. 바보처럼 코스모스 피어있는
이게 좀 남아있어요. 근데 노래는 그런 노래 불러도 우리는 앞으로 마당에서 야채 키우는 게 MJ 바님 마당에서 야채 키우기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팩폭 해드릴까요? 마당에서 야채 키우려면 마당이 있어야죠. 그건 단독주택이 있어야 되죠. 그 단위면적당 그 가족만 그 공간을 누리는 거죠. 그거 서울에서 그거를 확보하려면 돈이 얼마 듭니까? 택도 없는 짓이죠. 그러니까 시골에 마당을 확보해야 되죠. 어디에 마당이 있으세요? 서울 시내 한가운데 있어요? MJ 바님 마당이? 그거는 호사입니다. 호사.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즉 LG에서 실내 채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시골로 이사해도 경제적인 삶에 이상이 없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낭만과 취미와 여유잖아요. 냉정하게. 그러고 싶어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굶어 죽으니까.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버팅겨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마당 얘기하면 연장 지르는 거죠. 사실은. 경제적 토대를 싹 빼놓고 단순히 마당 정원생활 대 삭막한 도시생활 이렇게 대비하는 비겁한 논리학입니다. 나 오늘 구독자 팍팍 떨어지겠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서 하면 되죠. 약간 화가 날라 그러네. 이런 도시에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도시에서 마당이 없다고요. 도시에서 일하려니까.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말번님 팩폭 늘려봐야 크크.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다 시골로 옮길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이 되는 분들이 부러울 뿐입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개인 삶의 모드 오브 라이프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삶의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개인 삶의 양식과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3월달에 지금 전원주택 알아보고 있는 처지여서요. 저도 3월달에 지금 마당에 있는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게 남 연장 지르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댕댕이 키우려고 마당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그래요. 그게 될만 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남 연장 지르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근데 그거를 도시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죠. 제가 유튜브 하니까 거기 가는 거지. 유튜브 안 하면 거기 왜 갑니까? 제가 출근해야 될 때가 있으면은. 마당 있는 집에. 아니요. 인간의 행위는 그런 고결한 낭만적 선택 아니에요. 기회비용의 복입니다. 기회비용이 드는 행위예요. 제가 좀 삭막해서 좀 그런데요. 실존적 결단 아닙니다. 삶의 실존적 결단 아니에요. 그냥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남는 장사니까 마당 있는 시골로 가는 거고요. 머릿속으로 냉정하게 계산해서 남는 장사니까 마당 없는 도시로 가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요. 결단과 용기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마다 처지가 다른 거예요. 누군가 따라야 할 멋있는 삶의 양식 그런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다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자신의 계급적 처지가 다르고요. 경제생활의 처지가 다르고요. 멋스러운 삶의 방식과 멋스럽지 않은 삶의 방식 그런 문제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손실이 큰 거를 누구한테 권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손실이 너무 데미지가 큰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당연히. 그 영등포 쪽방촌 사람들이 왜 거기 사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경제활동을 하려면은 그 못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영등포에 말도 안 되는 월세를 주면서 그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집에 살아야 돼요. 그분들한테 마당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공임대주택 고층 빌딩이 미안해요. 한국이 아닙니다. 미치겠네 정말. 그러실 줄 알았어요. 예. 그거를 중심에 놓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층 빌딩으로 올려서 하늘을 그 사람들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흙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흙이나 땅이 아니고 하늘이에요. 하늘. 얼마나 이거 자연주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연주의적으로도 말씀드릴게요. 자연과 인간이 가까워야 한다는 지점에서도 저의 고층 빌딩론이 맞아요. 흙에 대한 흙으로 자연과 만나는 낭만주의가 퍼지는 바람에 결국 대부분의 수천만 명한테 하늘이 차단당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연을 만나야 되고요. 하늘을 만나야 됩니다. 흙 만나기 전에 그거는 토요일 날 주말 농장이나 주 52시간 노동시간 확보해서 놀러 나가서 흙과 만나야 되고 등산 가서 흙과 만나야 되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대한민국 서민들한테 필요한 거는 창문이고 창공이고 하늘입니다. 그렇게 자연과 만나야 돼요. 그거를 용적 제한하니까 창문 열면은 바로 옆집 담벼락밖에 없는 그런 주거 환경에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런 주장입니다. 하늘이 필요해요. 하늘이. 땅은 그 다음 문제고. 예, 그래서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높이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각을 세워서 일부러 낭만주의를 싹 빼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MJ 바님. 제가 일부러 이 말의 골자를 임팩트를 명확하게 세우기 위해서 낭만적인 논리나 이야기에 일부러 그걸 싹 빼고 오해하시면 막 슬퍼지고 너무 세상이 삭막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실 텐데 사실은 훨씬 더 촉촉하고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아름다울 세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 이거지. 더 촉촉해지기 위해서 드라이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미 세상은 삭막하고 예. 그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이 좋았죠. 그 말씀도 뭐 100%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꼭 그렇게 되어야 하나? 세상이? 할 수 없습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이 21세기 포스트 모던 국가인데 어떻게 해요? 실개울 흐르던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포스트 모던 국가가 됐으니까 왜 하겠습니까? 넓은 볼 동쪽 끝으로가 허락이 안 되는데요.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데 우리 몸뚱아리 주변은 전혀 그런 게 허락이 안 되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받아들여야죠. 어릴 때 그런 기억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죠. 우리 자식 새끼들이 불쌍하지 뭐. 그래도 그 얼음 물에 빨리 할 때만 생각해 보이소. 뭐 실개울이 뭐 개풀이나 뭐 얼룩배기 황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소똥에 그 실개울에 그 얼음물에 그 치대면서 막 빨래방망이 들기고 막 덧적이 없어. LG 트롬 얼마나 좋습니까? LG 트롬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정반합으로. 예. 그럼 빨리 널면 뻐덕뻐덕하게 동태 막 여러 마리 막 걸리 있고 말이야. 그죠? 아이고, 말기나 하면 다행이지. 그렇게 빨리 하고 널어놓으면 동태 막 수십 마리가 막 빨래줄 걸려가지고. 다시 녹여야 되고, 녹이면 또 물이고, 이중 건조를 해야 되고, 아랫목에. 이렇게 빨리 바뀐 사회인데, 앞으로도 더 빨리 바뀌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스톱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촌이 좋아.
그게 지금 다 그 등다시고 배부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뭐 솔직히 뭐 말인즉슨 전원 지역 아무리 그래도 남습니다. 전국이 서울처럼 된다고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뭐. 전원 지역이 훨씬 더 국립공원 해가지고 전원 지역이 제 말하는 식으로 되면요, 전국이 서울처럼 되면요, 아마도 국립공원 등등등 해가지고 자연이 훨씬 더 잘 보존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원 지역도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아름답고 볼만하게 잘 보존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연을 파괴하면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원생활을 밀어내자는 얘기가 아니고 훨씬 더 자연과 가까운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활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